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모두 갱신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먼저 달려가 버렸는데 자신 있다 이건가요? 한국 시장은 하루 종일 변동성을 하락시켰지만 장중에 재미있는 현상들도 있었죠. 떡 줄 생각은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시장이 어떻든 간에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출발 후 처음에는 조금 누르려는 듯 했으나 이 장 초반만큼은 선물 베이시스 강세로 시장이 전혀 눌리질 않았죠. 그런데 보통 선물 베이시스 강세를 유도한 쪽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였으나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개인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강하게 사들어 가기 시작했죠. 오히려 외국인들은 장 초반 이후로 선물을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선물을 3천억 가깝게 꾸준히 매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선물을 교환한 목적은 전일이 급등에 대한 푸닥거리를 보는데요. 9시 27분에 선물이 슈팅을 보일 때까지 미결제 확정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전장 슈팅을 줄 때 외국인들은 현물을 900억가량 매수하기도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그 뒤로 외국인들은 현물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그 뒤로는 꾸준히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를 내놓으면서 오늘은 매매를 좀 쉬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손바뀜이 있었죠. 오늘 개인들은 옵션 시장에서 콜 430을 갖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장 초반에는 옵션 변동성이 빠지지 않다가 9시 15분부터 그 변동성이 아주 눈 녹듯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9시 15분부터 30분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하락을 했죠. 그러자 개인들이 콜 430을 나머지를 또 손절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10시 30분부터 홍콩 세션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지 않자 개인들은 또 콜옵션을 대량 매도해서 변동성이 2차로 레벨 다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옵션 시장에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국내 가격의 경우야 금액 자체는 크지만 수량이 적어서 사실상 이 델타 1이 포지션으로 즉시 해지를 할 수가 있지만 등가격 이상은 금액 대비 수량이 크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바로바로 해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전 9시 30분경에 있었던 개인이 콜 430 매도는 변동성이 시간경과 대비 과하게 빠져서 외국인들이 해지하는 게 부담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콜 매도는 금액도 거의 100억에 가깝고 따라서 이 현물 시장에서도 해지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 서두에 언급한 떡 줄 생각은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현상인데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세력이 외국인 선물 매매자들인데 이들이 장 초반에 들어오는 물량을 제외하고 10시 30분이 그 홍콩 시장 개장과 함께 포지션을 추가하는 물량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매수해주지 않을까 혹은 삼성전자 등 주식을 더 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기대를 깨버렸죠. 선물은 조심스럽게 매도를 이어갔고 현물 매매는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매수에 대한 일말이 기대가 있었던 투자자들이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면서 워낙 물량이 크다 보니까 이 현물 바스켓에 거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중 그 분봉 차트를 좀 꼼꼼하게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가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이 평소와 좀 다른 규모의 현물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건 오후장에 있었던 일인데 오전 9시 17분에 슈팅을 주고 나서 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빼는 조정을 줬어요. 점심경에 이 바닥을 잡은 시장은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작하는데 오후 1시부터의 액션이 재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시 30분부터 선물을 사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딱 1000억을 매수하는데 시장이 순식간에 1포인트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호가를 점점 올리기 시작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립니다. 이때 콜옵션 매도자들이 뜨끔하게 되고 또 외가격 콜옵션들이 아직 푸닥거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순식간에 확 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페이크예요. 딱 손절매를 유발시킬 정도로 당겨놓고는 다시 줄줄 밀리게 되자 삼성전자는 사실상 종가 저가로 그리고 콜옵션 가격도 장중 저가 부근으로 처박혀서 끝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매수했던 선물을 다 내던져서 끝나고 이렇게 허무한 푸닥거리 장세가 마무리됐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졌다는 것, 그리고 지수 상승 자체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이 중요한 가격대인 8만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뭐 다시 8만원 깨고 내려가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5월부터 7월까지 기록한 매물대를 한 방에 돌파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장중에 조정이 받는다 싶은 분에서는 거기서는 얼마든지 가볍게 호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의 물량이 어쩌면 잠겼다고 봐요. 이번에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개인들이 뭐 거의 1조 7천억 가량 그 삼성전자를 뭐 매도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매수한 물량 말고 어떤 일종의 손절매 정도가 나온 거지, 아니면 본절 정도가 나온 것이 저 아래에서 추가로 계속 매수 넣은 것은 시장의 물량이 잠겼다고 봐요. 그래서 장중에 뭐 밀리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계속 분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딱 끊기면 시장이 추가 상승을 못해요.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3천억 넘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이 부지런히 선물 매도분을 손절매하면서 시장을 받쳤기 때문이죠. 여기서 삼성전자에 또 매수가 들어와서 뭐 8만 5천, 9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개별 종목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SOXX가 신고가를 갱신 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도체 생산업체가 아닌 ASML이나 Applied Materials 그리고 램리서치 같은 이 장비 업체의 강세로 인한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세요. 한참 저 아래에서 살짝 고개 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SOXX가 뭐 신고가를 가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가야 된다는 논리는 아주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말고 뭐 자동차나 뭐 다른 업종이 견인해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아무튼 오늘 한국 시장 정리해 보면 개인이 선물 매도를 하루 종일 손절매해서 시장이 버틴 것이지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세는 끊겼고 연기금은 무려 1,500억이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시장에서 계속 발을 빼고 있다는 게 저는 팩트라고 봐요.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유로스탁스가 장 초반에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수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장중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한참 저 아래 가 있어야 정상인데 정말 비싼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가겠다는 것 같아요. 독일도 장 시작 전 공장 수주가 전월비 4.7% 증가로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조정을 줬고 그러면서 미국 지수 선물도 일시적으로 눌리기도 했으나 연속적인 하락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 중 유럽은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또 신고가에 근접하는 등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시장에선 변화가 없었죠. 장중 유로 강세가 나오려 하면 뭐 계속 얻어맞는 등 결국 윗꼬리를 만들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독일 국채는 장 초반부터 중반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초강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도 올라오죠. 그런데 연속적인 시세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9시 30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뭐 평범하게 뭐 무난하게 나왔죠. 이거는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입니다. 뭐 그런 게 평범하게 나오면서 미 국채는 전일에 의해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유럽 국채는 이번에는 독일 국채가 얼마 눌리지 않고 이탈리아 국채가 신고가를 가버려요. 자, 이런 걸 보면 떠오르는 게 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리스크 스프레드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저는 좀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채권 시장 참여자들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독일 국채의 초반 강세는 리스크 오프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 뒤로 독일 국채 내려가고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가 오른 것은 리스크 온으로 여겨졌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커머디티를 보면 오늘 골드와 플래티넘이 제법 빠졌어요. 사실 이 플래티넘은 일일 시세를 모두 이제 모니터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의미 있는 가격 변화가 발생되면 좀 확인을 하는데 플래티넘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금속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 추세 발생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금속인데 그 올해 초에 이제 구리 가격과 함께 플래티넘이 랠리를 보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원자재 투기 단속 강화에 따라서 6월경에 아주 중요한 조정을 보입니다. 근데 그 조정을 일시적으로 좀 극복한 듯 했다가 결국에 극복을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가고 있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원자재 병목이 풀리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쿨다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골드가 이 유럽 세션 이후에 이 독일 국채 강세를 보이고 독일 국채 살짝 눌리는 틈 타서 뭐 1817달러까지 올렸는데, 근데 그 뒤로 채권 가격 부러지고 또 미국채도 부러지면서 함께 하락을 했다가 미국 본장 시작되면서 언더슈팅 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1800달러를 깨기도 했는데 그 뒤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1810달러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골드도 본 시세는 역시 내일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플래티넘 얘기를 한 게, 저는 내일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서비스업 쪽으로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통적인 굴뚝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전통 주식 그리고 신선상주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는 깨질 수 있다고 봐요. 자, 어쨌든 그건 뭐 시장이 나와봐야 알겠죠. 자, 그 외에 구리는 뭐 의미 없는 등락이 있었고요. 기름도 유럽 세션 내내 올라오면 얻어맞기를 반복하다가 미국 본장 들어서 지수가 반등을 하자 나름 장중 반등을 좀 세게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럴 때마다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유럽 세션 마감 30분 남겨놓고는 브렌트 기름을 어떻게든 71달러 이상으로 올리려는 그런 매수세가 있었죠. 그래서 텍사스 기름도 69.38달러까지 상승했는데 그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유럽 세션 정리를 하면 증시는 어떻게든 계속 기어오르고 있고 리스크 온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나 변동성이 그만큼 죽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내일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발을 빼놓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조금 눌리려 해서 뭐 벌써 움직이려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지수가 움직일 때 변동성은 뭐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내 시세를 회복하고 나서 미국 증시 개장 후에 이 골드가 좀 세게 눌린 등 뭔가 또 변화가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 자체는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나스닥은 초반에 잠시 조정을 보였을 뿐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S&P 지수도 꾸준히 올라서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나서는 야, 이거 숏포지션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서 커버링을 강하게 하죠. 그래서 역사적 고가를 일시적으로 갱신하는 4422.75포인트를 기록해요. 야, 그 30분 만에 커버링이 나오는데 이 숏포지셔너들 참 짜증났을 겁니다. 뭐 어쨌든 저는 이게 오버라고 봐요. 그 오늘 새벽 0시에 그 연준의 윌러 영감님이 7월 고용지표 뭐 매우 좋은 높은 고용을 보여줄 거라고 뭐 그게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연준 영감이 논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물론 그런 반응으로 채권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 좀 앞서 나갔다고 봐요. 어쨌든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가격은 그런 관점에서는 초고평가죠. 그러면 분명히 강한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증시는 미리 달려버렸는데요. 증시가 과연 고용지표 호재의 추가 상승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고가를 가려는 모멘텀은 지표에 의한 상승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급으로 오른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증시가 달린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분명 부담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롱이든 숏이든 해지 수요가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논팜에 대한 반응이 기존의 그 골디락스 같은 인식으로 뭐 점진적으로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해지 수요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변동성이 가장 크게 불어질 거예요. 하지만 논팜은 장 시작 1시간 전에 발표가 됩니다. 논팜 발표에 시장이 먼저 폭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뭐 시장이 당연히 뭐 초반에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커버링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차례차례 시장에 대한 해석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연속된 상승을 이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보일 텐데, 사실 이런 지표가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발표된다면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아직까지는 지금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논팜이 잘 나온다? 그러면 주봉을 강하게 위로 돌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웬만한 모멘텀으로는 장중 상승폭을 죄다 아래로 까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상승을 하락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초반에 커버링 이후에
시장이 다시 솔솔 빠지면서 다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 주 주봉은 시가 대비 0.6%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래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파민 내용에 관계없이 저는 시장 센티먼트의 변화가 어떠한지 그거를 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본장 시작하고 나서 다시 밀린다. 그러면 주봉 음봉으로 전환되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이 시장 관전 포인트는 논팜 발표 즉시 뭐 포지션을 뭐 위든 아래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본장 초반 30분 이후의 흐름이 어떤지를 관찰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 연준 영감님들이 뭐 논팜이 잘 나올 거다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너무 좋게 나오지도 않고 너무 나쁘게 나오지도 않는 딱 이 골디락스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 연속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변동성은 지금 그렇게 해석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담긴 기대가 실현돼서 변동성 매수자들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이 변동성 매수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지는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 시장이 또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장에는 이제 모멘텀이 거의 없습니다. 실적 발표도 대충 다 끝나가고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몸이 아주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다? 그게 과연 연속적일까에 대한 의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질이 좋지 않다는 신호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장과 달리 미국 시장은 어쨌든 글로벌 수요가 받치고 있어서 위에서 버티고 있죠. 또 리테일 수요도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오늘 개별 종목 보세요. 로빈후드가 하루에도 이번에는 27.8% 하락을 하고 그 돈들이 AMC 엔터와 게인스톱으로 가서 각각 12.3% 그리고 4.5%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계속 이거 폭탄 돌리기 하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간 이 강하게 달렸던 이 AMD를 마이너스 5.42% 밀어버린 등 이거 시장이 곱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어쨌든 어제까지는 시장이 미국이 뭐 신고가를 갖긴 했는데 이길 지표를 앞둔 상황에서 숏포지션들이 손절매를 해서 시장을 당겼다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시장 정리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여전히 고가에서 버티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논파암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먼저 밀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중 조정 정도는 줄 수 있어도 폭락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옵션 프리미엄들이 제대로 죽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선물을 가볍게 당기기만 해도 옵션 가격이 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온다면야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선물 단타도 또 지표를 앞둔 상황에서는 대규모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 매도가 특히 콜 매도 위주로 변동성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제 오후장 이후에는 저는 변동성 매도가 되감아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전장 위주로만 변동성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저는 논팜에 대한 액션이 위아래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위로 나올 경우에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신고가를 강하게 갱신해서 끝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봐요. 만약에 끝까지 갱신해서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월요일 강하게 상승하겠죠? 근데 아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그것도 신규로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논팜에 대한 반응이 초반에만 강세로 나오고 숏커버링이 끝난 뒤 상승폭을 축소해서 끝난다. 그러면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변동성 증시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우리 증시가 이 변동성을 바닥권에서 계속 문대고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만 변동성 매도를 하고 오후장에는 변동성 매도를 걷어서 최대한 포지션을 가볍게 갖고 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또한 양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표를 앞두고 양매수를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매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세가 연속적일 때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죠. 이거는 배가를 먹는 게 아니라 간말을 먹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델타 절대값 0.2포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0.2다, 플러스 0.2다 이런 것들 이하나 그 부근의 것들을 사서 방향이 어디가 됐든 그게 한쪽에 쏠려서 델타가 2배 이상 등가가 됐든 더 내각이 됐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양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추세가 하루짜리 혹은 반나절이 되면 이 세타라는 놈이 튀어나와서 델타와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 가치로 이 이익을 싹 갉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틀이나 사흘 이렇게 연속적이 되어야 양매수 이익이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양매수는 어쨌든 옵션 매수거든요. 그래서 옵션 가격이 상대적으로 최대한 싸게 사야 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지금 옵션 가격은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높은 빅스 지수가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양매수로 이익이 나려고 하면 이번 주 S&P 주봉이 음봉으로 전환되고 다음 주에 또 음봉이 나와서 지수가 제법 큰 조정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포지션을 잡으려면 사실 양매수보다는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그냥 네이키드 풋옵션을 사는 게 더 낫죠.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저는 오늘 고용지표가 잘 나올 거라고 보긴 해요. 그때 지수가 튄다 그러면 그때 콜옵션 매도로 대응하고, 물론 이제 콜옵션 매도를 처음부터 막 쌓자는 얘기 아니라 변동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장 초반에 커버링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콜 매도를 좀 쌓는 겁니다. 근데 커버링이 종가 고가로 그렇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콜 매도를 쌓았을 때 그게 나중에 시장에 밀리면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프리미엄으로 월요일장에서 풋옵션을 사는 게 시간 가치를 피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때 정말 다양한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옵션이 3개인데요. 그래서 단순 네이키드로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 이 옵션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물론 이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 방향 이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더 다양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게 옵션이 3개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지금 시황 얘기하는데 옵션 얘기를 더 하면 안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